시간에는 유동자금과 부동산 그 버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과 지방의 그 부동산 가격 격차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그 가격 격차를 통해서 우리 지방 부동산의 가격을 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억 미만의 부동산에 대한 갭투자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유동자금하고 부동산의 그 가격의 버블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이고, 또 어떤 때에 버블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금리가 또 내려가면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 올라간다.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에 영향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금리가 이제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의 좀 크게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좀 미비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정책도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정책도 6개월 이상 가지 않더라.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도 24번째, 25번씩 나오고 있지만, 그런 정책들도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요, 2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나오는 정책들이에요. 그 2달에 한 번씩 나오고 3달에 한 번씩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간이, 정책이, 그 효과가 2달, 3달, 길어야 6개월밖에 안 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쫙쫙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면역도 생기고 학습 효과도 일으키고 있더라. 근데 그럴수록, 누르면 누를수록 부동산 가격은 뛰더라. 이제 그게 일종의 스프링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분, 스프링을 계속 누르다가 어느 순간에 튀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6개월 있다 튀더라, 3개월 있다 튀더라,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부동산 요인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하고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 또 정책 역시도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에서 가장 큰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느냐? 유동자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그 유동자금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는 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가 부동산이 붕괴됐을 때 시중에 돈이 도는 걸 갖다가 이제 M1, M2라고 합니다. 그럼 M1, M2 자체가 만약에 그 전에 비해서 2배가 시중에 돈이 많이 돈다라고 했을 때는 자산이 한 2배 정도 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동자금은 2배로 늘어났는데 부동산 가격이 4배, 5배가 됐을 때는, 그때는 버블입니다. 그때는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유동자금보다 더 많이 상승한 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유동자금은 2배인데 집값이 1배밖에 안 뛰었다. 1배밖에 안 뛰었을 때는 1배에 대한 그런 여유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수도권의 신규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들이 거진 평균 2배 정도 뜬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광역시 역시도 신규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가 한 2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느 수도권은 2배 이상, 유동자금은 2배에서 2.5배 정도의 유동자금이 늘어났는데, 만약 하나 유동자금을 시중에 더 많이 계속 풀린다, 저금리로 인해서 시중에 계속 많이 풀린다, 그럼 부동산 가격도 더 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현재까지 봐서는 유동자금이 2배에서 2.5배 뛰었기 때문에 2.2배 정도 뛴 거는, 그 다음에 2.5배 뛴 거는 어느 정도 그게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하고 광역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거의 나눠서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별로도 서울이라고 해서 뭐 전부 다 평균은 2배 이상 뛰었지만 어느 지역은 3배 뛴 적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1배밖에 안 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1배밖에 안 뛴 것을 우리가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평가냐 저평가냐인데 유동자금이 2배 있을 때에 이게 2배 이상 뛰었을 때는요 고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유동자금은 2배인데 1배밖에 안 뛰었을 때는 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2013년서부터 2020년까지 유동자금이 2배에서 2.5배 정도 뛰었습니다. 그러면 자산도 2배 정도 뛰는 거는 그 순리에 맞다. 그러나 3배, 4배 뛰었을 때는 그게 버블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에서는 평균 2배가 다 뛰었다. 신규 아파트나 구축 아파트나 그 다음에 광역시도 지금 2배 정도 뛰고 2배 정도 뛰었고 구축 아파트 뛰었다. 부산, 울산, 경주, 포항 전부 다 대대강 역시 지금 신규 아파트는 뛰었다. 그러나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주나 강릉, 속초, 동해, 춘천 같은 데는 신축 아파트들은 거의 2배 정도 뛰었잖아요. 그렇지만 구축 아파트들은 아직까지도 2배까지는 아직 멀었다. 그래서 그 1억짜리 미만의 주택에 우리가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렇게 전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현상들도 2021년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유동자금과 버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자금이 늘어난 만큼 자산도 늘어나고 있다. 그 이상 늘어난 거는 버블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수도권은 어느 정도 꼭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유동자금이 더 3배까지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러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전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를 회피해서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들이 지금 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세가 없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데 그 유동자금을 초과했다. 라고 했을 때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유동자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5배, 6배가 폭등을 해가지고 결국 버블로 꺼졌고요. 미국의 모기지론에 그때 터졌을 때도 3배에서 4배 정도, 유동자금은 한 2배 정도밖에 안 뛰는데 자산 가격은 3배, 4배가 뛰는 바람에 그게 터져버린 거죠. 버블로. 자, 그런 형태로 봤을 때 한국의 부동산은 지금 한 유동자금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유동자금이 한 2배에서 2.5배 뛰었지만 뛰면서 다른 지역들도 다 2배 정도 뛰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방의 구축 아파트들은 2배까지는 아직 덜 뛰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유동자금에 비례했을 때 부동산 가격 폭등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분 어디가 또 어느 게 저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그 가격 격차를 말씀드리면 사실 2016년도에 이제 하고 2020년 된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초반 그러니까 5년 단위로 서울하고 지방에 대한 그 가격 격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이 가격이 굉장히 높다. 근데 지방은 낮다. 이러다가 다시 수도권이 가격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가격을 갭매꾸기죠. 일종의 지방이 그걸 따라가더라. 그러니까 5년 주기로 주기를 딱 보면 여러분 우리 부동산의 10년 주기, 경제 10년 주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뭐 30년 주기는 뭐 태풍의 주기 뭐 이런 주기들이 10년 주기, 20년 주기, 30년 주기 다 있는데 서울하고 지방의 그 부동산 가격
격차를 갖다가 5년 주기로 우리가 또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자, 5년 전에는 가격 격차가 만약에 2였다. 그런데 지금에 벌어진 거는 6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방은 이거를 2나 3으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방 서울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대로 있다가 이제 지방이 따라간다. 그래서 이걸 격차를 줄인다. 그러다가 어떤 그 외부 영향이나 내부 영향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서울이 많이 또 뛴다. 그럼 또 벌어지겠죠. 그럼 또 쫓아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 부동산 정책이 어떤 그 6개월 내지 3개월 내지 그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럼 여러분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유동자금과 버블 에서 유동자금보다 더 많이 부동산 가격이 뛰었을 때는 버블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또 두 번째,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그 격차가 많이 벌어졌을 때는 지방도 그걸 따라간다. 여러분 그 지방이 뭐 밑으로 떨어져 있었고 서울이 집값이 올라간 상황에서 지방은 밑으로 떨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서울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지방은 조금 떨어져 있다. 그것이 5년 주기로 나타나더라. 그러면 5년 전에 어떻게 됐었냐?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3이었다. 근데 지금은 6으로 벌어졌다. 그러면 다시 3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지방의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통계학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전에 과거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강원도에 우리가 봤을 때 수도권은 규제는 규제대로 가면서 또 돈은 돈대로, 유동자금은 유동대로 막 풀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자금이 2.5배 정도 풀렸는데 유동자금이 더 풀려가지고 3배가 된다면 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유동자금도 있으면서 그 동시에 정부의 정책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수도권을 잡아들고 있다. 자, 규제지역, 강력한 규제지역입니다. 그래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도 여러분 구분하시면서 우리가 투자처를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1년도에 부동산을 갖다가 굳이 전망을 한다 하면 수도권하고 지방은 반대 현상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유동자금하고 버블에서 말씀드렸는데 또 유동자금과 그리고 양극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동자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양극화는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기 때문에.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돈을 뺏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동자금에 늘어나면 빈부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걸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알고 계셔서 사실상 지금 유동자금이 늘어나면서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된 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유동자금은 많이 풀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돈 없는 사람은 돈을 더 못 벌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벌더라.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자금으로 인한 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그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그 원인이 뭐냐? 부동산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자금과 부동산 중에서 양과 질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유동자금이 많으면요, 질 좋은 것을 찾습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질 좋은 것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근데 유동자금이 많고 시중에 돈이 많으면 질 좋은 것을 찾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의 분양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니, 내가 돈이 풍부하니까 좋은 걸 찾지. 돈이 없으면 좋은 거 못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동자금을 세 가지로 딱 봤을 때 유동자금과 버블, 그 다음에 유동자금과 지금 말씀드렸던 그 양보다는 질, 그 다음에 유동자금을 위해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 기준점을 두느냐? 자산이란 부동산의 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더라.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삶에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좀 아까 양에 대해서 양보다는 질이 유동자금이 많다 보니까 좋은 아파트를 좋은 주거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양극화가 벌어지다 보니까 유동자금을 위해서 양극화가 벌어지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은 큰 평수를 찾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작은 평수를 찾더라. 그래서 주거 공간에 대한 양극화도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가 우리가 보통 큰 평수가 앞으로 좀 전망이 있고 작은 평수는 작은 평수대로의 전망이 있다. 그 중간 평수는 그래도 계속 중간 평수는 유지하긴 할 건데 상승률이나 봤을 때는 큰 평수가 작은 평수들이 상승률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역별로 봤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관광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그 다음에 일반 도시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그래도 강원도의 바닷가는 관광지가 굉장히 많이 접목되어 있고 그래도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관광지로 지금 손꼽히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지의 향방은 경제도 물론 있지만 요즘 사람들의 개념 자체가 욜로족 있죠, 욜로족. 나 살아생전에 나 잘 먹고 잘 살고 인생 뭐 있어 잘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이런 개념들이 좀 팽배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관광을 다니는 숫자가 굉장히 많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인구가 5,100만, 5,200만 입학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생기기 전에 코로나 이전에 해외든 국내든 간에 관광을 다니는 숫자가 2,700만, 2,800만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이 관광을 다 다녔던 경험도 있고 관광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가 그만큼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파트 선호도 있지만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으면서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여러분 순서가 아파트가 오른 다음에 빌라나 개인주택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